안녕하십니까.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자치경찰 일반지출 회계교육을 맡은 단진호입니다. 본 강좌의 목차는 1장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의 이해와 2장에서는 전자결제, 3장에서는 자치경찰 일반지출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의 이해에서는 지방재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해설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방재정의 업무 순기인데요. 순기다라고 하는 것은 영업주기입니다. 보통 회계에서는 영업주기를 1년을 기준하지만 이렇게 지방재정에서는 3년을 기준하게 됩니다. 먼저 당해연도에 해당 사업 부분에 대한 일반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에 관련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전년도에 보시게 되면 사업 예산의 구조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짜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 예산의 구조화다라고 하는데요. 사업을 만들어서 그에 맞는 자금을 만드는 것을 예산 편성이라고 하죠. 그 안에서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서 일반 지출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지출에는요, 계약과 비계약으로 나누게 되는데, 계약에서는 검수에 의한, 즉 우리가 물품 구입을 한다거나 공사나 용역 이런 부분의 일반 지출이 계약에 의한 것이고요. 비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검수 과정에 임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적인 건데요. 그 부분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일반 지출이나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비계약의 일반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대로 세입과 세출이 올바르게 나갔는가, 그런 부분을 장부화시켜서 검사나 또는 감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예산에 관련돼서 잘 썼는지 보는 것을 예산결산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재무제표로 공시하는 그런 부분을 재무결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3년을 기준해서 업무 순기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강좌에서는 지출관리와 전자결제를 다루어 볼 건데요. 자, 자치경찰에서는 온나라 시스템, 전자결제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지출에서의 지출 품위의 결제 요청서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품위 등록서부터 들어간다는 것이 보통 자치경찰과 일반 지출의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치경찰에서는 지출 품위의 등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원인행위, 지출결의 지급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전자결제라고 하는 것은 내부 결제 상황에서 꼭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해설입니다. 우리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용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사용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겠죠. 자, 먼저 우리 용어 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제도예요. 자, 전에는 목 단위의 비용을 관리했다면 지금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단위별로 구조화해서 그 사업이 올바르게 사업 목표와 아울러서 성과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사업 예산제도는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고 집행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사업 단위로 이루어진 제도다라고 하는 게 사업 예산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구조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출을 위한 사업이죠. 즉, 사업을 만들게 되면 돈을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처럼 사업을 만들게 되면 크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작성해서 만드는 것을 사업 구조화라고 합니다.
정책사업은요, 사업의 구조화에서의 가장 최상위의 계층의 사업단이라고 보시는데요. 이 부분은 실국이나 또 부서의 전략 목표나 성과 목표의 정책사업이 바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위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활동하는 근거, 즉 실행 단위가 바로 단위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 사업은요, 가장 사업 중에서도 하위의 사업 단위에 해당이 되고요. 보통 한 개의 편성목으로 구성이 되고 그 편성목 하위 부분에는 통계목으로 구성이 돼서 우리가 사업 구조화에 해당하는 최하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을 2월액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는 명시 2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시 2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해 세입 안에서 세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세출 부분을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못한 세출 부분에 관련된 것을 국회 승인을 얻어서 차기 년도에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을 명시 2월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고 2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 행위에 대한 부분에 관련된 행위는 했으나 당해년도에 세출 부분을 지출을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기 년도에 지출하는 것을 우리가 사고 2월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계속비의 2월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해당하는 사업이 수년에 걸쳐서 들어가는 사업을 얘기하는 건데요. 당해연도분의 비용을 지출하지 못해서 다음 연도, 즉 차기 연도에 그 부분을 지출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비의 2월의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산 배정입니다. 배정이란 얘기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해당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받는다, 배분받았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배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즉 원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예산, 즉 세출 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예산 배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하나의 세출 부분에 집행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방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해연도의 세입 안에서 경비가 충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개시 전이나 개시 후에는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이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지출은요, 우리가 편성된 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 즉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일반 지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출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즉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다. 다만 여기에서는 의사결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원인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채무 부분의 지출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계약에 의한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확정짓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출 결의다라고 하는 것은 지출원이 지출의 의사를 결정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나가는 돈에 대한 부분이 타당한 것인가를 분명히 조사하고 지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출 결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출결의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한 하나의 결정하는 서류를 우리는 지출결의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지급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급명령, 말 그대로 지출원이요,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지급명령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금 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금을 배정한다 이런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배정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각 관서나 부서나 이렇게 해서 배정됐다, 나누어졌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급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 배정 한도 내에서 지급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통합지출관 제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 통제 관련된 제도죠. 우리가 기업에서도 한 사람이 기한에서 결제까지 다 이루어지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서에서 통합계좌를 관리하면서 통합계좌에서 지출원한테 입금을 시키고 지출원은 바로 채주, 즉 거래처에게 바로 입금을 시켜서 지출원 계좌에는 항상 잔고가 제로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통합지출관 제도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뱅킹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자자금의 이체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의 용어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시스템을 사용하시게 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세대 2호조에서 차세대 2호조로 바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심적인 토로를 합니다. 왜 나 때 이런 거에 바뀌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종전에 현세대에서의 그 메뉴의 화면에 보시게 되면 확장을 하게 되면 여백이나 또 글자 크기가 좀 안 됐었던 부분이 차세대에서는 메뉴 화면이 큼직큼직하게 또 글자도 볼 수 있게 또 그 다음에 기능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용하시기에는 더 편리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된 내용 부분이 바뀐 부분이 아니라 주된 내용은 같은데 기능키의 위치만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주요 변화된 그 원인은 외부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또는 윈도우에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우리가 2012년에서 13년도서부터 지금 현세대 2호조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많은 불편사항과 애로사항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지금의 차세대가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주요 개선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보게 되면 먼저 업무 구분의 지출 공통에 우리가 세부 사업별로 보다 상세한 재정 정보를 산출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관리에서는요, 세부 사업별로 정보관리 사업을 다수에 대해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에서는 거래처에 관련돼서 건별 부분에 관련된 것을 대량거래처 원장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을 한 번 등록을 하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그 다음에 지출 과정에서의 재원별 금액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자동적으로 구성비에 맞춰서 배분이 된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출 반납에서는요. 우리가 반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업무 처리가 되게 복잡했었던 부분이 절차가 개선이 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바뀐 부분이 차세대의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업무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업무 환경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반 지출의 업무 흐름도에 대해서 우리가 순서를 볼 건데요. 먼저 자금에 대한 수시 배정 요구의 자치단체와 그 다음에 지출 결의의 요구에 의한 자치단체에 따라서 이 일반 지출의 업무 흐름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치단체별로 수시 배정을 선택하느냐 지출 결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무 흐름도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인 순서는요. 지출 품위, 그 다음에 지출의 원인행위, 지출의 결의 및 자금 배정과 지급 명령의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먼저 자금의 수시 배정 요구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반 지출이 흘러가는가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일반 지출하고 다르게 자치경찰에서는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정된 금액을 한다. 배정이란 얘기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배정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배정을 받은 것을 재배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치경찰에서는 재배정된 금액을 가지고서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세출 부분을 쓰겠다, 이런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품위 담당자, 즉 해당하는 사업 부분의 담당자는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게 품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품위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승인권자가 그래 라고 하게 되고요. 그 부분이 원인행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인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채무에 대한 지출 금액을 확정 짓는 것이 원인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 담당자는 보통이 회계부서에 관련된 사람이 원인 담당자가 되는데요. 그 지출 원인행위에 대해서 결제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제권자, 즉 재무관, 우리 자치경찰에서는 보통 보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결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인행위에 대해서 결제를 하고요. 그 지출 가능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자금을 배정받은 거죠. 그 배정받은 금액에서 재배정된 금액을 가지고서 수시 배정 요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정된 금액에서 수시로 배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품위 담당자가 배정 요구를 하게 되고요. 승인권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정 승인을 하고요. 아울러서 회계 담당자는 이렇게 배정 승인 받은 것들을 일자별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해당하는 날짜에 얼마가 나가는가를 분류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별 자금 배정 등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가 바로 자금부서에서 배정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지급명령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 품위 등록을 매뉴얼에서 보게 되면 되게 복잡합니다. 많은 증빙 서류도 입력을 해야 되고요. 필수 정보 입력도 해야 되고, 아울러서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비용인 경우도 있고 자산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이나 수리나 용역 같은 경우는 진행형, 즉 건설 중인 자산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에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갖다가 약속된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차변과 대변에서 나누어서 적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복식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분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분계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 분계나 증빙이나 이상이 없게 되면 자, 돈 나가 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급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지출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검사수 등록을 하는 거와 검사수 등록을 하지 않는 그런 품위 유형 11가지 중에서 검사수라고 하는 것은 확인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에 의한 지출이었어요. 그러면 계약일인데 물품의 수량이 100개였다라고 하게 되면 수량을 확인해야지만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사나 수리를 하게 되면 올바르게 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검사수 등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사수 등록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반 지출이나 엽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출로서 우리가 굳이 검사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한 것들, 검사수 등록을 꼭 해야 되는 것들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품위의 승인권자로부터 결제를 받은 다음에 지출결의 요청으로 들어가는데 지출결의 요청이란 얘기는 거래가 생긴 것을 장부에 기록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식부기 담당자는 관련 증빙이나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분계가 올바르게 됐는지 회계 결의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지급명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출원은 그 지급명령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지출원으로부터 결제를 받은 다음에 이세출에서
해당하는 사업 부분에 자금이 집행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 지출의 업무 흐름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흐름이 바로 수시 배정 요구다. 배정된 부분의 금액에서 수시로 내가 요구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수시 배정 요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일반 지출인데요. 결의 요구 배정에 의한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지출 결의 및 자금 배정의 순서가 약간 다를 뿐이지 지출품이나 지출 원인행위, 지급 명령은 서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의 요구에 의한 자치단체의 지출 결의 및 자금 배정은요, 먼저 품위 담당자가 검사수 등록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계약에 의한 또 계약대장상에 등재가 되는 것은 당연히 검사수 등록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검사수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검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담당자가 등록을 한 다음에 검사수 결제를 받죠. 그러면 이 결제를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지출 결의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지출 결의 요청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장부에 기록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를 서술형 문장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복식부기는 서로 간에 약속된 계정 과목을 통해서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서 적는 것을 분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분계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지출에 관련된, 즉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등록하는 게 자산이 있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기비품 같은 경우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뭐 냉장고나 팩스나 이런 것들은 자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내가 용역을 맡겼거나 수리 수선을 할 때 장기간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건자 또는 건설 중인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고 분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지출결의 요청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품위 승인권자는 배정받은 금액에 대해서 수시로 배정 승인을 하게 되고요. 회계 담당자는 이렇게 배정 승인을 받은 것을 일별로 자금 배정을 등록을 하고 바로 자금 배정 승인 하에서 복식부기 담당자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럼 복식부기 담당자는 분계나 자산 등록이나 기타 증빙에 관련된 부분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검증을 한 다음에 바로 이상이 없으면 지급명령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급명령에서도 마찬가지 지출 담당자가 명령 등록을 하게 되고 지출원은 결제를 한 다음에 이세출에서 돈이 나가는 형태가 바로 결의 요구 배정에 의한 자치단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아마 처음에 이 시스템 매뉴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흐름에 관련된 내용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매뉴얼을 다루실 때도 혼동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업무 흐름도는 꼭 복사를 해서 책상에다 붙여놓고 하시면 좋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2장 전자결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자결제다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내 정보나 권한 설정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또 내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세로 막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마이 메뉴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이 메뉴, 즉 내 정보 권한 설정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런 메뉴에 대한 창이 열리게 됩니다. 먼저 자기에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의 4번에 보면 권한 목록이 쭉 나열돼서 나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권한이 많다라고 해서 좋은 점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도 않는 이 권한이 있다면 나중에 차후에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시거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권한 부분에 보게 되면 탭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회계별 업무 담당이라는 탭과 위임 대리자 현황이라고 하는 탭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권한 중에서 회계별 업무 담당에 관련된 목록입니다.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목록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위임이나 대리자 현황의 밑에 하단부에도 목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현 세대에 썼던 마이링크나 투두, 나의 할 일 조회, 나의 알림 조회 같은 메뉴가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결제선 관리입니다. 이 결제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한, 즉 사업 담당자가 기한을 하고 결제를 맞는 그 경로 과정을 만드는 것을 결제선 관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누구한테 결제를 맡아야 되냐. 이때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결제를 기한을 올렸을 때 검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결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경로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 결제자가 두 사람이었다면 두 사람한테 결제를 맡아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 그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하단부에 보게 되면요. 3번에 우리가 이 결제 구분에 보게 되면 기한, 결제 이게 당연한 거죠. 1인 결제인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기한하고 결제까지 하니까 해당이지만 나머지 관련된 거 기한하고 결제하는 결제 구분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필요로 한다거나 또는 그 결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있죠. 이때는 직책 항목에 그 사람이 누가 어떤 직책인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명기해서 해주시고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보면 사용 여부에 N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결제 경로를 정확히 지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 지출에 관련된 권한 부분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사업 담당자나 품위 승인권자, 원인행위 담당자나 재무관 이 분들에 대한 권한 부여할 때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참조하시고요. 아울러서 지출 담당자나 지출원 또 자금 요구 승인권자에 관련된 권한도 참조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제 대행 관리 메뉴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결제자가요, 출장이나 교육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결제를 갖다가 위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제만 넘겨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업무 권한까지 결제와 업무 권한을 같이 넘겨주셔야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결제 대행 관리에서는 결제 처리만 가능한 것이고 업무 처리에 관련된 것은 메뉴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자 대직 권한 부여라는 메뉴에서 업무까지 같이 주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사용자 대직 권한 부여에 관련된 메뉴인데요. 마찬가지 결제만 받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대직 권한 부여라고 하는 것은 업무까지 위임을 받아야지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 담당자가 휴가나 출장으로 인해서 대리자한테
그 권한을 위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리자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고 결제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사용자 대지 권한 부여에 그 설정하는 부분에 보면 4번에 잠깐 볼까요? 일괄 위임에 체크를 한 상태에서 위임 기간이 나옵니다.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지금 시간서부터 언제 시간까지의 범위정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기간이 끝났다. 여기에서는 12월 19일 23시까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원위치가 돼서 처음에 갖고 있는 사람한테로 넘어간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하위 부분에 보게 되면 위임자가 지금 정보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위임자의 권한 6번에는 아무 리스트가 없지만 여기에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넘겨주는 이 화살표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대리자의 권한 업무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위임에 관련된 목록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정확하게 내가 업무에 대해서 위임하는 것이 맞는지 업무에 대해서 꼭 확인하신 후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업무에 관련된 대직 권한 부여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제 인수인계 관리입니다. 보통 이제 그 공무원분들이나 자치경찰분들도 2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나 보직 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짧게는 6개월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인수인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그 과정을 인수인계인데요.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1번에 인계냐 인수냐 해당하는 부분에 라디오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조회를 하게 되면 3번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인계자와 인수자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부서와 직급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를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목록들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요. 내가 이게 인수인계하는 과정, 즉 내가 인계자한테 넘기는 업무가 맞는 것인지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자문서함이에요. 즉 우리가 이제 결제가 완료가 되면 옛날에는 다 종이로 출력을 해서 했는데 우리 종이절약이라는 캠페인 하에서 어떻게 보면 전자 캐비넷이다, 서류 보관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즉 결제가 완료된 부분에 관련돼서 예전에는 일일이 다 찾아보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전자문서함에서는 이미 결제된 부분에 관련돼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꼭 알아두실 것이 맨 밑에 4번에 보시게 되면 관련 문서 관리다라고 해서 하단부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이 분홍색 목록에 관련된 것은 열람할 수 없는 자료다라는 점을 알아주시고 내가 해당하는 자료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문서에 대해서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첨부 문서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이 결제선에서 기한하고 결제를 누가 했는가, 그 다음에 담당자 공유가 누구한테까지 공개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까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자결제 중에서도 전자문서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차세대 2호조를 쓰기 전에 꼭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사업 부분의 담당자는요, 우리 자치경찰에서는 예산이 재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품위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서부터 예산 재배정액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원인회계 담당자, 즉 회계 담당자로서의 우리가 확인할 사항은요. 우리가 보통 이뱅킹을 사용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3년서부터 계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출금별, 은행별로 우리가 이제 계좌 등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좌가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뱅킹을 사용할 때 우리가 시작과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마감 시간에 결제를 해버리면 돈이 오늘 당일날 집행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작과 끝나는 시간, 즉 마감 시간을 설정해 놓게 되면 그런 불상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3장입니다. 3장에서는 자치경찰 일반 지출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될까요? 라고 했었잖아요. 즉,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물어보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이 자치경찰에서는 예산 재배정에 대해서, 즉 배정액이 아니라 예산 재배정에 대해서 품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받으면 원인행위 담당자한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순서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차세대 메인 화면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자, 세로 막대 1번에 보게 되면요. 줄겨찾기, 마이 메뉴 쭉 이렇게 해서 해당 메뉴가 나와 있고요. 자, 해당 메뉴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2번에 하위 메뉴에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2번에 지출 품위에서 자, 선택을 하게 되면 또 하위 메뉴가 열리게 되고요. 그 해당하는 부분에 입력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메인 화면에 보게 되면요. 바탕화면에 보면 자주 사용하는 메뉴가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부분에 줄겨찾기를 해놓거나 하게 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현 세대하고 좀 다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밑에 하위에 보면은 나의 할 일, 투두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 진행 현황이라든지 또 보면 공지사항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편리하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이런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품위서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 지출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일반 지출에서는 전자결제 시스템, 즉 온나라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지출 품위 등록을 할 때는 결제 요청서부터 들어가지만 우리 자치경찰은 기존에 쓰던 그런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출 품위 등록서부터 들어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출 품위 등록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1번서부터 7번까지를 등록을 다 마치셔야 우리가 지출 품위 등록이 되는데요. 각각의 단락마다 즉 1번 단락, 2번 단락, 3번 단락, 제가 단락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이렇게 단락을 표시할 때마다 꼭꼭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입력할 때 3000보로 빠지게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헷갈리거나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각 단락마다 꼼꼼하게 우리가 필수 정보, 즉 노란색 필터로 되어 있는 것은 필수 정보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입력을 안 하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이처럼 지출 품위 등록이 우리가 이 차세대나 현세대나 마찬가지 등록하는 거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지출 품위 등록이다라고 볼 정도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 정보, 두 번째는 사업 상세, 세 번째는 관리 사업 정보, 네 번째는 품위 유형, 다섯 번째는 첨부 문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결제선,
그 다음에 7번째는 공유 범위. 이런 형태로 다 작성을 하고 나서 저장을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로직을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인 게 바로 기본 정보죠. 자, 그러면 이 기본 정보에서는요, 제일 먼저 회계 연도를 설정하는 거죠. 이제 며칠 있으면 2023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23년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발의일자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세부사업의 돋보기 버튼에 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사업 부분의 통계목들이 쭉 팝업창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내가 품위 등록하고자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팝업창이 열린 화면인데요. 관련된 용어 설명이라든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통계목에서 부서가 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통계목에 돋보기를 선택을 했을 때 3번에 보게 되면 사업 목록의 정보들이 나열돼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지출 품위 등록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 선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꼼꼼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팝업 창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용어 설명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예산 부분에 지금 당해 라디오 버튼에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자, 당해로 선택을 하게 되면 당해 편성된 사업 부분이 조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월에다가 선택을 하시게 되면 2월 돼서 넘어온 예산이 있는 사업만 조회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배정 부분에 보게 되면 재배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재배정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재배정된 예산액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아울러서 사업 목록 정보에서는 해당 사업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팝업창에 대한 설명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통계목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등록 사업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보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민간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국고보조 확정내시 등록사업이다라고 하는 통계목에 표시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민간에 관련된 연계된 사업일 때는 해당하는 알림 메시지가 떠서 좀 주의해라 이런 얘기니까 꼭 참조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락 기본 정보를 끝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 상세라고 하는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용어잖아요. 용어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자, 여기 화면에서는 지금 세출 통계 목록이 국내 여비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산 현액 금액 또는 예산 배정 금액, 또 기존 원인행위, 또 지출품위 가능액과 자금 배정액에 제가 이렇게 아웃라인을 이제 거놓았는데, 제일 먼저 예산 현액 금액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배정받은 금액과 재배정 금액을 더한 것이 바로 예산 현액 금액이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배정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분기별이나 수시로 해서 예산액을 한도 내에서 정하게 되는데요. 이 예상 배정 금액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원인행위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 즉 기원인행위에서 기존이란 말을 붙였는데 앞전에 지출되었던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꼭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전에 지출된 거 외에도 우리가 이 품위 작업 중에서 멈춰져 있거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품위 등록을 한 게 있다면 여기에 금액까지 다 합산이 되니까 혹여나 내가 품위 등록을 하고 멈춰진 것이 있으면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미사용 이런 부분을 해놔야 기존의 원인행위 금액이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배정액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작은 배정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배정받는 금액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제가 이제 의무나 재량 구분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요. 모든 분들이 법정이나 보조나 이자, 재량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모르시고 그냥 재량에다가만 라디오 버튼을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승인권자입니다. 승인 대상자. 그 다음에 계산금 여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용어들을 정확히 알고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품위 유형은 어떤 품위 유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지출결의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검사수 등록에서 검사를 꼭 해야 되는 부분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이한, 꼭 계약대장에 등재되거나 검사수가 필요한 부분, 어떤 게 있었죠? 그쵸. 물품 구입이나 공사 용역 같은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지출이나 인건비, 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검사수가 임의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품위 유형 11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출결의서 양식이 달라진다. 이 점을 알아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의무 재량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법정인데요. 우리가 법령에 보게 되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나 또 징수교부금, 또 조정교부금, 보통 교부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이런 것 등은 우리가 법정에다가 라디오 버튼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일 때 보조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자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채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출인 경우에는 이자, 나머지 제외한 것들은 전부 다 재량이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위 유형은 11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품위 유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출결의서 양식이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보시게 되면 물품 구입이나 공사 용역, 수리수선, 관급자재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꼭 계약대장에 의해서 검사수 등록이 필요한 것들이죠. 나머지 관련된 일반이나 인건비, 여비, 이전 거래나 채무 상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일상경비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치경찰에서는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이 지출결의서 양식에 따라서 품위 유형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지출 품위 등록서부터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단락 중에서 사업 상세 부분에 제가 2번이라고 계산급 여부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계산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지급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경우다. 그러면 여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출장 업무를 볼 때 얼마를 지급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와서 우리가 그 부분의 경비를 정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계산급 여부에 해당이 되면 예라고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 자치경찰에서는 일상경비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계산급 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무 종료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근로하는 기준일자를 기준해서 5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 메뉴는 어디 들어가서 하느냐면요. 지출 관리에서 들어가서 계산급 정산 등록이라고 하는 그 메뉴에서 계산급을 정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품위 유형의 등록에 관련돼서 보면
그 세 가지 탭이 나옵니다. 공통 항목, 관리 항목, 여비 상세라는 이 탭에 관련된 부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 여비 상세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품위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탭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통 항목에 필요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리 항목에 들어가서 만약에 여비인 경우에는 출장 인원과 출장지, 또 목적과 출장 기간에 관련된 것을 입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비이기 때문에 세 번째 탭에서는 여비 상세라는 그 내용의 탭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승인 요청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하게 되면 확인 누르시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다시 이제 품위 등록에 보게 되면 공통 항목 부분에 제목 옆에 보면 카드 연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연계는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치경찰 여러분들이 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여기다 카드 연계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경찰청 카드는 카드 연계가 안 된다는 점과 또 제로페이 연계 지출은 우리가 일상경비에서 해당이 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경찰에서도 제로페이 연계 지출이 안 된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에서는 디브레인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꼭 자치단체 구매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카드 연계에다가 체크 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전자결제 연계 제외 대상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외 품위 유형, 일상경비는 해당이 없다 했죠. 참조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뒤에 이제 메뉴 화면에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카드가 부서가 예를 들어서 예산기획부인데 실제로 사용한 것이 정보화 담당 부서가 사용을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사용자가 실제로 쓴 부분에 관련된 실명을 기록해야지만 된다는 점 꼭 머릿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카드 연계 지출에 대한 그림 잠깐 볼까요? 먼저 카드사가 카드 정보나 청구 정보, 매입 정보, 승인 정보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청백 인터넷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감사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관서에서 제대로 카드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항상 감시 감독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되겠고요. 자, 이상이 없으면 이제 차세대로 넘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카드 정보라든지 청구 정보가 사업부서의 회계 담당자에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부서카드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정보와 승인 정보가 사업 담당자가 이제 항상 내역 조회를 하고 나서 지출 품위 등록을 하거나 또 그거에 관련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결의 요청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사업 담당자가 내가 카드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등록하고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행위, 지출 의무의 확정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의 요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급 명령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림의 지금 순서를 우리가 좀 머릿속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계 주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이 승인 정보는 10분마다 실시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에 관련된 것은 1일 한 번만 오전 9시 전후로 해서 연계 주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거래처 정보가 변경이 안 된다는 점 꼭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부서카드 등록에 대해서 승인하는 부분, 요청하는 부분이죠.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보게 되면 부서 등록에 대해서 보고요.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부서카드에 대한 등록 요청한 목록이 쭉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첫 번째 칼럼에 보시게 되면 BC카드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에 사용부서, 담당자, 처리 구분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게 되면 카드의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어디 은행이며 또 제휴카드, 또 회원명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관 책임자와 사용부서, 아까 제가 전 페이지에서 꼭 사용한 사람들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결제 요청을 하시게 되면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용했으면 그 내역을 조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 내역 조회를 하는 메뉴입니다. 먼저 그 내역 조회에서는 부서에 대한 필수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목록 조회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그 4번에 보게 되면 알림 여부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알림 여부라고 하는 것에 Y라고 하는 것은 yes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어디 부분에 대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알림을 해주는 것이고 아니다라고 하면 N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신 카드별로 매입 정보와 승인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용 내역 조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 정보는 매 10분마다 연계가 됐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1일 한 번만 연계돼서 9시 전후로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법인카드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5결제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꼭 알아두실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카드 사용액의 지출 내역과 이게 매핑이 되지 않게 되면 이 사용 내역에 대해서 넘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내가 5결제를 하게 되면 꼭 알아두실 것이 미연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들 간혹 있죠. 자, 법인카드를 개인 사적으로 쓰는 경우 이런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혹시나 내가 음주를 많이 해서 잘못 카드를 내는 경우에 결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처리 일자, 담당자 모두 기록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나중에 다 감사 지적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가 잘 됐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출품위 등록에서 거래처 건별로 입력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통 항목의 탭에서 보게 되면 하위 부분에 거래처라고 하는 란이 있는데요. 제가 건별로 입력을 하고 싶다 거래처를 하게 되면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밑에 하단부에 보게 되면 거래처 명에다가 해당하는 거래처를 입력하시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 그 거래처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꼭 주의해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금융기관과 계좌번호입니다. 잘못 입력을 하게 되면 이세출에서 엉뚱한 곳으로 자금이 채주한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국고보조 사업인 경우에는 거래처 구분이나 사업자 번호, 생년월일을 필수 입력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의 전용 예탁 계좌인 경우에는 여기 화면에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민간 품위등록 메뉴에서 품위를 해야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계좌 검증이 뭐냐 하면 거래처를 등록을 했다면 그 거래처가 올바르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하나의 확인하는 부분이 계좌 검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앞부분에 1번서부터 시작해서 저장까지 다 눌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게 되면 계좌 검증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눌렀을 때 해당의 거래처가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7번에 유형이 검증이 완료되었다는 이런 메시지가 뜬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대량거래처 원장 등록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량거래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50개 이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번의 항목에 필수
입력사항에 대해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처 원장 그룹 저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팝업 창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자,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보기 전에 자,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면 추가 버튼과 또 우리가 대량 거래처를 엑셀로 서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업로드 해가지고 우리가 거래처 원장에다가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팝업 창에서 지금 누르니까 파일 선택을 해서 여기다 끌어오게 되면 엑셀로 업로드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면 엑셀로 저장된 대형 거래처의 내역들을 그대로 시스템 안으로 끌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꼭 여기서 확인하실 것은 기존에 입력된 사항 중에서 변경된 것은 꼭 수정을 하시고 업로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8번에 지금 보면 엑셀로 업로드한 거래처 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록에서 들어가서 확인하신 다음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신규 등록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신 후에 목록에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건별거래처에 대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대표자나 은행, 계좌번호, 품위 금액 이런 것 등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량 거래처 취소가 있죠. 자, 내가 입력을 했는데 잘못되는 경우가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래처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대량 거래처 취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리스트에 체크 표시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내가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대량 거래처 중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취소 등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품위 유형 중에서 물품 구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는 우리가 이제 여비에 대해서 이제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품 구입, 즉 자산을 등록하거나 공사, 뭐 관련된 유형에 따라서 지출 결의서 양식이 달라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번 항목에 보시게 되면 품위 유형의 물품 구입으로 선택을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탭 중에서 공통 항목, 관리 항목 중에서 물품 상세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행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 칼럼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물품 관리 번호의 돋보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팝업 창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물품 번호 조회가 나옵니다. 이때 공사용 자재 여부라고 하는 부분에 Y라고 우리가 입력을 한 다음에 조회를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번호와 아울러서 물품명이 뜨게 되죠.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해 선택을 하신 후에 물품의 규격 번호가 8번 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우리가 물품 상세 내역에 입력된 부분이 칼럼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조달청에서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물품을 구매할 때 운반비 같은 수수료, 운반비, 비용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사례에 보시게 되면 냉장고가 있는데요. 한 대당 120만 원짜리인데 10번에 보면 조달 수수료가 2만 원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의 원 금액, 즉 냉장고에 2대를 구입한 금액이 240만 원이고요. 조달 수수료가 2만 원이라면 이때 우리가 살 때 들어간 돈은 전부 다 원가에 포함을 하니까 품위액, 즉 242만 원이 11번 금액란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애매모호한 것이 단가를 어떻게 적습니까? 라는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품액이 242만 원이니까 수량으로 나누게 되면 121만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가라는 부분에다가 입력을 수정하셔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부문서로 들어가죠. 자, 첨부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요, 수정이나 우리가 삭제 같은 게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등록된 것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 2번에 관련된 이제 서류가 들어가 있고요. 파일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제선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결제선이란 얘기는 기한하고 결제하는 부분에 관련된 결제 경로를 선택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1인 결제다 이렇게 나와 있죠. 1인 결제는 이렇게 혼자서 기한하고 결제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만약에 결제자가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한, 결제 1, 결제 2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겠고요. 그 분들한테 다 결제를 받아야지만 진행이 이루어진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의견이나 지시사항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특별한 뭐 검토를 하거나 꼭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 표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 범위가 있죠. 자, 그 콤보 박스를 갖다가 열게 되면 전체 공개, 실국, 관서, 부서, 담당자 공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전체 공개는 기관의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국 공개라고 하는 것은 소속 실국의 사용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서보다 위에 있는 게 실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서, 부서, 담당자 이런 형태로 해서 공유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승인하는 거에 대해서 볼까요? 자, 이제 메뉴에서 첫 번째 지출 관리에서 지출 품위의 승인에 관련된 범위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창이 이제 뜨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메뉴에서는요, 첫 번째 우리가 회계 연도서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필수 정보를 입력을 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승인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되는 건데 자, 거기 2번의 큰 부분에 보면 승인 대상자가 위임 포함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임 포함에다가 체크 표시를 하시게 되면 권한을 위임해준 사용자에게 그 요청된 자료도 다 조회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그 목록에서 등록이 제대로 됐는가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발의일자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됩니다. 언제 내가 이거를 발의했느냐, 그 일자를 정확히 입력하신 후에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등록된 승인하고 목록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지출품의 목록에 보게 되면 해당하는 사업 부분에 관련돼서 언제 승인이 되고 누가 작성을 했는지 그런 화면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인행위 결제 요청을 하고 원인행위에 대한 결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배울 건데요. 원인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채무에 대해서 지출을 확정짓는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 매뉴얼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출 원인행위에 대해서 결제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게 되면 회계 연도와 발의일자 이 부분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밑에 지급 예정일자가 오늘 날짜예요. 당일일자인 경우에는 2번에 보면 행위 목록에 있는 그 부분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도 지급 예정일자가 당일인 자료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라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목록상에서 파란색으로 나오면 아, 당일일자에 해당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주의할 점이 있죠. 계약에 의한 원인행위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었죠? 물품 구입이나 뭐 용역이나 수리 수선, 뭐 관급자재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은 계약 대장 화면에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회계연도와 발의일자, 그 다음에 지급 예정일자를 입력을 한 다음에 조회를 누르게 되면 행위 목록에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일자 부분, 그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지만 결제 요청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게 되면 품목별 현액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현액 정보, 즉 이 부분에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금액이 정확한가를 확인하신 후에 5번에 보면 관리사업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관리사업 버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팝업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 팝업 창에서 내가 해당하는 사업 부분이 변경이 됐다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것은 품위 유형 밑에 공통정보에 보게 되면 카드 연계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이 카드 연계로 되어 있는 거래처 정보라든지 관련된 정보는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금액 입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증액은 안 됩니다. 감액, 줄어든 금액 부분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수정이 가능하다. 이 점을 꼭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관리 부분을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 부분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하고 선택을 하시면 우리가 된다.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결제 요청하는 화면의 메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관리 사업 목록을 체크 표시하고 결제 요청을 들어간다. 이렇게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하위 부분에 보게 되면 첨부 문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화살표에 보시면 서류 제출 여부에 체크 표시를 한다.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수기로 제출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관련된 증빙은 스캔을 떠가지고 첨부 문서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등재를 하겠죠. 그런데 스캔으로 뜨기가 참 힘든 부분에 관련된 증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면 같은 경우는 워낙 크기 때문에 수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첨부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기로 제출한다. 이런 부분에 관련되다 체크 표시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첨부 문서에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전 문서인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파란 문서, 파란색으로 우리가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이전 문서는 전에 작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내가 첨부한 서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결제선인에 해당하는 결제 경로에 관련된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기한하고 결제 이렇게 해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전자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한자는 한 명이고 결제자가 1, 2로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제를 1한테도 받아야 되고 2한테도 받아야지만 우리가 결의 등록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결제 경로 등록은 우리가 앞전에 전자결제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결제 경로에 꼭 등록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뜨겠죠. 자, 그럼 이제 공유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공유 범위는 내가 부서 공개할 거냐, 담당자한테 공개할 거냐,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결제 요청을 누르기 전에 여기 보면 반려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이 부분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반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제 요청이 되게 되면 당연히 원인행위에 대한 부분의 승인권자가 결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결제라는 부분에 관련된 것을 보게 될 건데요. 먼저 결제를 할 때는 여기 처리 대상란에 결제 대상이라고 놓으시는데 만약에 내가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결제 취소 버튼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 예정일자가 당일일자인 경우는 목록에서 파란색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조회를 누르게 되면 이처럼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해당하는 부분에 원인행위에 대한 부분을 결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체크를 하시고 나서 네 번째 결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됩니다. 앞전에 우리 설명드린 것처럼 결제 대상자에 보게 되면 위임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체크하게 되면 원인행위 결제권자한테 위임을 해준 내용까지도 같이 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금 배정 업무 처리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배정된 자금에 대해서 수시로 배정 요구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승인을 받게 되고 회계부서의 담당자는 일별 자금 수시 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일자별로 배정된 자금을 분류하고 마지막으로 회계부서의 자금 관리관이 자금 배정 승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먼저 메뉴에 보시게 되면요. 수시 배정 요구의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이때 우리가 좀 알아두실 것이 있어요. 자치단체별로 수시 배정을 하느냐 아니면 지출 결의에 의해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수시 배정에 관련된 부분은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지출 결의 요구에 의한 자치단체는요. 굳이 이런 수시 배정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분계 검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지출 결의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시 배정 요구에 보게 되면 회계 연도와 부서, 그 다음에 회계 구분, 필수 정보에 입력을 하신 다음에 배정 요구 부분에 자금 재배정 요구에다가 우리는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치경찰 분들은요. 자, 이 상태에서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수시 배정 요구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부서, 정책, 단위, 그 다음에 세부, 편성목, 통계목 이런 순서대로 나열돼서 나오는데요. 해당하는 통계목에 놓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목록 바로 옆에 부분에 4번 항목에 보게 되면 보조금 수신 내역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받는 배정되는 부분이 보조금이 내려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자금 배정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자치경찰 내에서는 자금 재배정 요구에 관련돼서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규 복사 1번의 항목을 누르게 되면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먼저 승인 대상자를 확인하신 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보면 예산 배정액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 예산 배정액의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하면 예산 배정액은요. 4번에 보면 자금 재배정액이라고 나와 있죠. 자, 예산 배정액에서 자금 배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바로 예산 배정액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5번에 보게 되면 자금 배정 가능액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자금 배정 가능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재배정액에서 자금 배정액과 또 대기액, 배정 대기액을 더해서 차감한 금액이 바로 자금 배정 가능액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6번 항목의 필수 정보 입력에 대한 것을 입력하시고 저장을 누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승인 요청 버튼 8번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배정 요구가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정 요구 화면에서 배정 현황이 나오죠. 1번에 보게 되면 자금 배정 가능액이 나오게 되고요. 2번 항목에서는 이 승인 상태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수시 배정 요구를 했기 때문에
승인 상태에서는 수시 배정 요구라고 나올 텐데 지금 사례 화면에 보면 등록이나 배정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수시 배정 요구에서는 여기 승인 상태가 수시 배정 요구로 나와 있고요.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승인 상태에 보면 등록, 또 반려, 배정 처리나 배정 완료 그 외에도 있으니까 참조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수시 배정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처음에 수시 배정 승인의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회계 연도, 그 다음에 부서, 관련된 필수 정보에 입력되는 화면을 정확히 입력을 하실 때 이때 배정 부분은 자치경찰 여러분들은 자금 재배정 요구에다가 체크 표시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의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수시 배정 승인의 목록이 쭉 나오게 되는데 마찬가지 통계목에 우리가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꼭 알아야 될 게 있죠. 수시 배정을 한 이후에 회계부서에서는 바로 일별자금 수시 배정과 자금 배정 승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자금 배정이 완료가 되는데요. 우리가 자치단체별로 수시 배정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출결의 배정인 자치단체가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수시 배정을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배정 승인을 하게 되면 결의 요청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고요. 지출 결의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는 바로 복식부기 담당자, 즉 분계검증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회계부서에서는 일별자금 수시 배정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항목에 보게 되면 필수 정보에 관련된 입력 사항을 전부 다 입력을 하시고 난 후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목록 조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목록 조회에서 통계목에 해당하는 해당 사업의 통계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고요. 승인 정보에 승인 대상자가 누군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금 배정 승인에 아까 있었던 메인 화면에 필수 정보 입력을 하고 조회를 하고 통계목에 선택을 하고 하게 되는 경우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승인 처리에 관련된 팝업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 최종 호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거기 보면 승인 일자는 현재 날짜로 표시가 되고요. 이때 배정 호수는 최종 호수에다가 플러스 1이 된 번호가 배정 호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이 됐다면 완료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금에 대한 배정 승인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출결의 업무 처리 절차 중에서 검사수 등록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검사수 등록에 있어서 우리가 계약의 이안, 물품 구입이나 공사, 용역, 수리, 수선, 관급자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계약의 이안 그런 지출의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 지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사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등록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검사수 등록을 하고 결제를 한 다음에 바로 지출 결의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과정의 매뉴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검사수 등록을 할 때 꼭 주의하실 점은 뭐가 있느냐면 계약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일반 지출 자료에 대해서 원인 행위를 기준해서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등록 화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반 지출이나 인건비, 여비, 이전 거래나 채무 상환 이런 것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에 의했지만 그런 부분이 계약대장 등록에 해당이 안 되는 원인행위 결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사수 등록 화면에서 우리가 체크하고 등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검사수 등록의 화면에 회계 연도서부터 원인 등록 일자에 관련된 1번의 항목의 필수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자, 우리가 입력하고 조회를 하게 되면 검사수 대상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검사수 등록에 해당하는 목록에 체크 표시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 자, 거기 보면 원인 행위액과 지출 결의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원인 행위에서는 10만 원인데 지출 결의가 지금 6,308원이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중에서 요번에 금해에 나가는 금액이 6,308원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실제로 지급되는 부분이 바로 지출결의액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정보와 아울러서 검사수 정보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검사수 정보에 보면 계약명이나 계약자명, 그 다음에 관련된 노란색 필수정보 입력이 나오죠.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납품일자는 우리가 계약일자 이후에 우리가 날짜를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일자는 이전이고요. 확인일자 이전, 납품기한도 이전일자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등록 화면의 하단부에 보게 되면 첨부문서가 나오죠. 우리가 이 첨부문서는 앞전에 설명했던 거와 같아요. 자, 지금 요번에 입력했던 그 첨부문서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등록된 것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파란색으로 된 이전 등록에 대해서는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결제선에 보게 되면 기한자와 결제 이렇게 두 개로 나와 있고요. 그 해당하는 부분에 결제까지 나와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결제선 관리는 이미 이제 우리가 전자결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전자결제 경로관리 메뉴에서 우리가 이 결제선에 대한 것을 미리 사전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공유하는 범위가 전체 공개냐, 관서냐, 실국이냐, 부서냐, 담당자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나머지 결제 의견이나 지시사항이 있으면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제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한 번의 지출 결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이 검사수 등록 정보가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지출이 분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검사수 등록도 지출 결의의 횟수별로 입력을 해야 된다. 아까 원인행위에 10만 원이 잡혀 있지만 요번에 지출 결의되는 금액이 6,300원이 나갔다면 그 해당하는 금액이 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마다 지출 결의 횟수별로 우리가 검사수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 그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검사수 부분에 대한 결제를 하는 화면이에요. 자, 먼저 처리 대상에 결제 대상이라고 놓으시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 검사수에 대한 결제 목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거기 부분에다가 체크 표시를 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검사수에 대해서 결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결제 대상자가 아니면 당연히 결제가 불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결제에서 결제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거. 그래서 사업 담당자는 이 결제선에 대한 결제 경로를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해놔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지출 결의가 요청된 자료는 검사수 자료에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요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청 등록을 하는 화면이죠. 자, 먼저 원인 등록 일자를 입력을 하고요. 조회 버튼을 누르면 목록 조회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해당하는 지출 결의 대상 목록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자치단체별로 수시 배정이냐 지출 결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시 배정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배정을 완료해야 지출 결의 파트로
우리가 등록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 결의에 의한 자치단체는요. 등록한 뒤에 자금 배정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점만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출결의 요청 등록의 화면에 사업 상세에 그 단락에 보시면 자금 승인 대상자가 누구인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S 발송 여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니요라고 나와 있는데 예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급 명령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자, 즉 채주한테 돈이 입금됩니다. 언제 된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사업 정보의 관리사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5번과 6번의 팝업 창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목록에 체크를 하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자금 배정에 관련돼서 지출결의 요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자치단체는 자금 요구를 승인할 사업부서에 자금 승인권자를 꼭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아울러서 전년도 예산을 출납 폐쇄일이 이후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메뉴, 출납 폐쇄 지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꼭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청 등록 이어서 보시게 되면 7번의 지출정보 상세란에 필수정보 입력을 입력하시고요. 이때 입금 명세 금액 입력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입력을 할 때요. 한 번에 모든 금액이 나간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 번에 의해서 지출되는 경우에 따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청 등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 요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부분에서 매뉴얼에 보게 되면 용어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을 잠깐 볼까요? 일반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수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지출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인건비, 여비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선급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선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성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 이행에 대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기성금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준공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 이행이 완료됐을 때 그때 대가를 지급할 때 준공금 이렇게 얘기하고요. 부분급은 일부분만 지급하는 거고요. 완납은 물품 대금 전체를 지급하는 경우가 완납급 이렇게 들어갑니다. 노무비는 임금이나 관련된 부분의 노무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증빙구분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이 증빙구분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거기 보면 1년 번호가 24자리가 나오는데요. 이때 1년 번호를 하나라도 잘못 입력하게 되면 반려가 되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코드를 꼭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데요. 이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는 개인 사업자가 공급대가의 매출액이 3억 이하일 때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발행을 해야 되고 또 써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또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가세가 없으면 계산서, 전자계산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계산서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들어갈 때 우리가 구매카드를 얘기하는 거죠. 다만 우리 자치경찰에서는 제로페이라든지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디브레인에서 처리가 되니까 제로페이 카드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현금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득금액을 받기 전에 이미 세금을 공제하고 우리가 실소득을 받잖아요. 이때 소득을 공제한 부분에 대한 영수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증빙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부분에 관련된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출결의 요청 등록의 단락 부분의 거래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자, 거래처가 만약에 정정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해당하는 거래처에 관련돼서 계좌번호라든지 사업자 번호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계좌 검증이라는 것을 거쳐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금 유형에 보게 되면 뭐 계좌 이체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요. 어느 때 우리가 현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냐면 일반 운영비 중에서도 일직비나 숙직비 또 업무 추진비에서는 경로금이나 조의금, 축의금 그 다음에 공무원의 여비 같은 경우가 입금 유형의 현금의 지출 사유다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위 유형의 일반이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지출결의 요청 다음 화면을 보실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지출정보 상세에 보게 되면 지출결의액이 지금 현재가 83만 8천 원이 나와 있고요. 하단부 10번에 보게 되면 일반 상세에 보게 되면 금액란이 83만 8천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출결의액과 일반 상세에 있는 금액은 같아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입력하실 때 이 부분에 관련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출결의 요청 등록 하단부에 보게 되면 이제 제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다중분계하는 부분입니다. 자, 분계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서술형 문장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계정 과목들을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서 적는 것을 분계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분계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련된 회계처리 연계표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분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먼저 13번에 보시게 되면 차변, 우리가 왼쪽을 차변이라 하거든요. 차변 쪽에 보게 되면 일반 지출과 또 일반 지출 중에서도 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건자로 등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 지출의 비용들 중에서도 어떤 비용에 해당하는 거냐에 따라서 14번에 보시게 되면 업무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계정 과목을 선별하는 부분의 내용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거래에서는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비다라고 선택을 하게 된다면 차변에는 직원 교육 훈련비, 대변에는 못 줬다라고 하면 미지급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분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분계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기초적인 회계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 보시면 단쌤의 생기초 회계 원리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분계하는 요령을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회계처리 유형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회계처리 유형 설명에서 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 담당자가 그런 부분에 JMT를 우리가 만들어서 화면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분계를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면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출결의 요청 화면의 하단부에 보게 되면 분계 정보, 우리가 방금 직원교육 훈련비에 관련된 것이 거래가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서 분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차변에는 직원교육 훈련비, 대변에는 일반 미지급 비용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죠. 한 건에 방금 전에 봤던 건 단건의 분계였지만 동시에 우리가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커피 머신은 자산이잖아요. 근데 커피를 사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소모성적인 비용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것을 구입하는 경우 우리가 같이 다중분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자산인 경우에는 자산 여부의 자산이라고 등재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자산으로 등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우리가 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버튼이 형성이 되는데 일반 지출인 경우에는 그냥 승인 요청 이 버튼밖에 생기지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동시에 여러 건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연구 용역비라고 하는 일반 지출의 비용이 관련돼서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칼럼에 보게 되면 전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무형자산 같은 거죠. 그래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자산 여부의 자산 이렇게 해서 동시에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경우 이렇게 한꺼번에 하게 되면 분계를 같이 다중분계로 해서 등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산으로 등재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디에서 확인하시냐면 자산관리라고 하는 메뉴에서 우리가 세출내 취득 확인에 그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해당하는 자산을 구입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출결의 요청 등록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우리 한번 순서들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먼저 결의 요청 등록을 하게 됐을 때 거래처 정정을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부분의 원인 행위 결제권자로부터 거래처 정정 승인을 받고 자금 수시 배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산으로 분계가 형성이 되거나 건설 중인 자산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면 당연히 자산 등록을 하셔야지만 되겠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바로 승인 요청으로 들어가서 자금 수시 배정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자금 수시 배정에 해당이 되는 업체는 바로 복식부기 담당자로부터 회계 결의 검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배정 승인과 아울러서 자금 배정 승인을 받은 후에 복식부기한테 넘어가고 복식부기 담당자한테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명령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 지출 결의에 대한 요청 등록에 대한 순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청 등록이 끝나게 되면 목록에서 우리가 요청한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메뉴이죠. 그래서 지출 결의 요청 목록에서 조회를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출 결의의 요청 목록과 아울러서 해당하는 부분으로 메뉴가 이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급 명령 중에서도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회계부서의 지출 담당자가 지급 명령 등록을 하고요. 지출원이 그것을 결제하고 이세출에서 대금이 나가는 그런 형태의 매뉴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 명령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명령 등록 확인란에서 필수 정보 입력을 하시고 조회 버튼을 하게 되면 결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결의 정보의 체크 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뜨게 되죠. 자,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급 예정일자가 당일인 자료는 요 결의 정보에 떠 있는 이 정보가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급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밑에 하단부에 있는 금액이 관련된 정보가 그대로 입력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자결제 요청, 또 품위결제문서, 수기등록문서, 또 서류 제출 여부 요 내용과 명령 구분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급 명령을 등록할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조회 조건의 입력에서 보게 되면요. 방금 본 것처럼
전자결제 요청이라는 부분과 품위결제문서, 또 수기등록문서, 또 서류 제출 여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명령 구분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계좌지급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계좌이체나 대량이체, 원천징수나 CMS 유형 같은 경우에는 계좌지급 명령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고지서나 수표, 현금 유형만 선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우리가 포함해서 계좌 현금 지급 명령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좌와 현금 이런 경우에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품 구매할 때 계좌 구매 대금은 계좌이체로 하고 수수료는 고지서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 유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좌와 현금 지급 명령으로 선택을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급 명령 이어서 거래처 부분이 나와 있죠. 자, 거래처가 만약에 바뀌는 경우에는 계좌 검증을 해서 체주의 정보가 바뀌었거나 또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이런 것 등을 우리가 계좌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이뱅킹 요청 여부에 체크 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하게 되면 이뱅킹에서 이뱅킹 지급 명령 결제 메뉴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메뉴에서 결제 대상이 조회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급 명령 결제가 처리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급 명령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뱅킹 지급 명령 결제에서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체크가 되지 않았다면 지출 지급 명령 결제에서 지출 지급 명령 결제 메뉴에서 대상이 조회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밑에 하단부에 보게 되면 첨부 문서에 뭐 수기로 제출했냐, 뭐 제가 도면 같은 경우는 스캔 뜨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첨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수기로 제출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이제 결제선 부분인데요. 결제선에 여기 보시면 기한과 결제 나와 있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결제가 1, 2 이렇게 나와 있고 검토까지 있다면 그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 결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결의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 범위도 앞전의 설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개하느냐, 관서냐, 또 실국이냐, 부서냐, 담당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공유 범위가 달라지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다 됐으면 결제 요청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뱅킹 마감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 해야 되느냐? 만약에 지출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제를 했을 때 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별로 마감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 내에, 즉 은행 시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결제를 해줘야지만 채주한테 들어가겠죠. 안 그러면 다음 이 길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이 되면 아무래도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뱅킹 마감 설정이라는 얘기는 은행별로 마감 시간을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을 세팅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감 설정을 할 때 첫 번째 회계 연도와 아울러서 정보 입력하시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 해당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 해당 설정해야 되는 부분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신규 버튼을 눌러서 하단 부분에 신규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검사 이뱅킹에 관련된 등록 정보에 등록을 하시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이뱅킹에 대한 마감 설정이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뱅킹으로 이제 명령에서 결제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자, 첫 번째 명령 결제에서 1번의 항목에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입력돼야 되는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게 되면요.
명령 결제 목록에 쭉 리스트가 나오죠. 그러게 되면 거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출금 계좌 정보, 즉 지출원에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는 통장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들어가느냐 하면 지출관리에서 지급명령, 또 일반 지출지급명령에서 출금계좌 관리 화면에서 입력해서 지출원에게 결제받은 출납계좌 정보를 선택해서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부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해당하는 문서 앞전과 똑같이 이전 문서는 파란색으로 나온다고 했고요. 현재 등록된 것은 검은색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결제선도 마찬가지고요. 공유 범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두시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반드시 결제를 할 때는 은행 업무 시간에 처리를 해야지만 채주한테 대금이 전달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급명령 결제가 된 이뱅킹 시스템에서는 반려받기 전에 수정이 안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증빙자료 같은 거 결제할 때 맞는지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잘못 우리가 채주한테 돈을 잘못 주는 경우에 사실 이거를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돈이 나갈 때는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급 명령을 이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게 끝나면 결제 버튼 5번의 결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이 아울러서 먼저 그 지급 명령 결제해 보게 되면 조회 버튼을 누르고요. 아까 지출원에 대한 출금 계좌 확인하고요. 그 명령 결제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표시하고 결제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전체적인 흐름의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뱅킹에서 처리 내역을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리 내역 조회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조회를 누르게 되면 처리 내역 목록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2번에 보면 처리 결과에 보면 지금 여기는 전부 다 대기 중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급명령 등록에서 우리가 이 통합지출관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두 가지 형태로 돈이 나가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본청이고요. 두 번째는 본청을 제외한 관서에서 이렇게 나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합계좌에서 채주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요. 통합계좌에서 관서를 통해서 채주로 나가는 이렇게 방식이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치경찰 일반 지출에 대해서 수업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